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애엄마입니다. 저에겐 공포영화와 같은 사건이 있어 사연의 글을 적게 됐습니다. 손에 땀을 쥘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담이니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남편과 장기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한 36 무렵부터입니다. 그이와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사귀었어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권태기를 겪어 헤어질 뻔한 적이 몇 차례 있긴 했지만 서로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제 시댁 식구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시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해서 20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후로 직장까지 그곳에서 다니게 돼 얼굴을 2-3번밖에 보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 가끔 찾아뵈서 많이 친해진 덕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어요. 저희나 남편 집안이나 보통 수준이어서 돈 문제로도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을 시작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게 됐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만이 저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무서운 일이 시작됐어요.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10년 장기 연애를 하며 그이에 대해 모르는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신혼 몇 달을 보내보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임신 초 새벽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그이가 서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애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여보, 거기서 뭐해? 자다 깬 거야? 불 꺼두고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뭐하고 오는 길이지?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말이야. 요 앞에 편의점. 배가 고파서 햄버거랑 샌드위치 좀 먹고 왔어. 그리고 차려입기엔 뭘 차려입었다는 거야. 그냥 무릎 나온 추리닝인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더니 남편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목을 세게 잡아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지? 이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군것질하고 왔다는 게 말이 돼? 빨리 이실 짓고 해라. 어떤 놈이야? 설마 내가 아는 놈이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돼? 나 당신 아이 가진 아내야. 당신 지금 행동 엄청 이상한 거 알아? 내가 알던 당신 모습이 아니라고. 잠이 덜 깬 거야? 아니면 안 좋은 꿈을 꾸고 이러는 거야? 말 돌리지 마. 빨리 누구랑 있다가 오는 건지 고백해. 안 그럼 오늘 밤 잠을 재우지 않을 거야. 흥분한 남편은 제 손목을 얼마나 세게 쥐고 있던지 저릿해져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놓아달라고 외쳐도 그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당장 외도한 상대가 누군지 불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며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눈물이 통했는지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아픈 제 손목을 놔줬고 자기가 실수했다며 사과하더군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잠이 덜 깨서 미쳤었나 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자기야, 많이 아팠어? 저리 가. 당신 진짜 무서워. 나 오늘 따로 잘 테니까 내 옆에 오지 마. 괜히 새벽에 편의점에 다녀왔다가 험한 꼴을 당해 잠도 쉽게 오지 않았네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돼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마음을 풀고 그이와 다시 한 방을 썼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숨겨진 무서운 모습은 때때로 나타났어요. 늘 제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는 말로 공포심을 심어줬답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화장한 걸 보니까 어딜 다녀온 거야? 아니, 온종일 집에 있었어. 미세먼지 심하다고 해서 집에 콕 붙어 있었지. 그리고 화장은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해봤어. 어때? 나 예뻐? 그러자 남편 표정이 무섭게 바뀌더군요. 지난번 얼굴처럼 아주 무서웠답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밖에 나갔다 왔지? 외간 남자랑 허튼 짓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였던가. 당신 또 왜 그래? 이번에도 날 의심하는 거야? 여보, 도대체 그런 상상은 왜 하는 거야? 날 10년 넘게 봐왔으면 내가 어떤 여잔지 알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 피운 적이 있어? 내가 아는 한 자기가 바람 피운 적은 없지. 그런데 또 모르지. 나 몰래 여러 남자 만나왔는지 말이야. 그래도 과거는 묻어둘 수 있으니까 캐내려고 하지 않을게. 단, 오늘 당신이 화장하고 있는 이유 꼭 알아야겠어. 빨리 고백해. 남편의 눈빛을 보니 제가 진짜로 외도를 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2번이나 이러는 걸 보니 그이가 의처증에 걸렸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정신과에 같이 가보자고 말해줬어요. 여보, 아무래도 당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 전문가? 이 여자가 지금 바람 피운 걸 감추려고 날 의처증 환자로 의심하네? 야, 난 아주 지극히 정상이거든? 안 되겠어. 당신 따라 나와. 핸드폰 대리점 가서 통화 내역서를 뽑아야겠어. 통화 내역서? 여보,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 나 핸드폰 문자나 통화 기록 지우지 않는 거 알잖아. 아니, 못 믿겠으니까 얼른 따라 나와. 그리고 만약 내가 모르는 사람과 통화한 흔적이 있으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 같이 핸드폰 대리점에 찾아갔습니다. 통화 내역서를 뽑아 일일이 통화를 하고 나서야 제가 수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더라고요. 그이는 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이러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당신 말대로 정신과 가서 상담 좀 받아봐야겠어. 여보, 잘 생각했어. 정신과가 이상한 곳이 아니니까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의처증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걸리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튿날 남편과 정신과를 찾아가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남편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의처증이 맞다며 남편과 여러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며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이는 스스로 의처증을 고치겠다며 약을 빠짐없이 잘 챙겨 먹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예전 연애할 때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는 저를 무섭게 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의처증은 그렇게 사라진 줄 알고 걱정 없는 일상을 보냈고 태교에 전념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 배가 조금 불러올 때까지 남편은 여느 남편들처럼 배를 만지며 태동을 느끼기도 했고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밖으로 달려나가 무엇이든 구해왔어요.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딸기를 사서 들어왔길래 고맙다고 말하며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여보, 딸기가 아주 달다. 지난주에 사온 것보다 훨씬 맛있네?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내가 지난주에 딸기를 사왔던가? 기억이 없는데. 그런가? 아, 엄마가 사다 줬나 보다. 내가 착각했나 봐.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착각? 당신 수상해. 솔직히 말해봐.
딸기 사다 주는 남자가 나 말고 또 있는 거지? 여보, 왜 그래? 그럴 리가 없잖아. 솔직하게 털어놔. 어떤 놈이야? 뭐하는 자식이냐고? 남편은 정신과 약을 잘 챙겨 먹고 있었는데도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고 의심하는 병이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아니라고 연거푸 목에 힘주어 말하며 불쾌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런 더러운 말을 한 번만 더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입을 닫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더군요. 그이는 의심의 말을 아끼긴 했지만 눈빛과 표정들은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 중임에도 입맛이 떨어져서 잘 먹지 못했어요. 또 돌변해서 저에게 겁을 줄까봐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2달 뒤 배가 더 불러오자 끔찍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양식을 해주신다 해서 친정에 다녀왔는데 퇴근한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더니 의심의 말을 하더군요. 당신 얼굴에 기름이 철철 흐르네. 어디 좋은 데 다녀왔나 봐. 엄마가 오리고기 해준다고 해서 친정 다녀왔어. 친정? 어제 그런 말 없었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어디 가서 누구랑 있다가 온 거야? 또 시작이야? 내 말 믿지 못하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해보면 되잖아. 나 피곤하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 장모님이랑 미리 입 맞췄을 텐데 전화를 뭐하러 해? 당신 오늘 얼굴이 전보다 활짝 핀 거 알아? 바람 피우고 와서 기분이 좋은 여자 같단 말이야. 남편의 말에 골머리가 아프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저를 의심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제가 그만하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인연이 오리발 내미는 걸 보니 진짜 바람 피우고 왔나 보네? 야, 너 말이야. 예전부터 남자들만 보면 눈웃음 살살 치던 버릇 있던 거 알아? 너 그동안 그 눈깔로 몇 명이나 만나온 거야? 오늘도 딴 놈 만나서 눈깔 뒤집고 꼬리 치다 왔지? 잠깐. 당신한테 싸구려 모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거 놔. 숨 막힌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놔줄게. 자, 말해봐. 오늘 누굴 만나서 무슨 짓 하고 왔는지 말이야. 빨리 주둥이 벌려서 말하라고. 혹시 당신이 임신한 이 애기 다른 놈 자식 아니야? 야, 빨리 사실대로 말해.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당신은 미쳤어. 망상증 환자의 의처증에 걸린 개또라이라고. 남편은 멱살을 더 세게 잡았고 공포가 서린 눈빛으로 소름 돋게 하더군요. 저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곧 실신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배는 납작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간호사가 보여 소리를 지르며 물었어요. 제 배가 왜 납작한지 말이죠. 그랬더니 유감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제 뱃속의 아이가 유산됐다는 끔찍한 말을 하더군요. 전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몇 주만 있으면 세상 밖으로 나올 아기가 더는 제 뱃속에 없다고 하니 미칠 것만 같았답니다. 한참 동안 오열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데 그이가 악마로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도 역겹고 끔찍했답니다. 남편에게 베개와 담요를 집어던지고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퇴원 후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남편이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미쳤었나 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닥쳐. 내 얘기를 그렇게 만들고 변명이나 사과가 통할 줄 알았어? 난 당신과 단 하루도 못 살아.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당장 도장 찍어. 제가 물러서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겠다고 전했더니 남편은 사과하던 태도에서 무서운 표정으로 바꾸더군요. 야, 너 나랑 이혼하고 누굴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 바람 피워온 게 맞긴 맞나 보구나. 치, 내가 쉽게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냐? 네가 유산이 됐다고 놓아줄 거라 생각했냐고. 니년이랑 누군지 모를 상간남을 잡아 족치기 전에는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아직도 그 소리야? 당신 정신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미친 망상은 절대 못 고치나 보다. 여하튼 당신 같은 무서운 악마랑은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혼 도장 찍기 싫으면 소송으로 가서 끝내고 말 거야. 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내 손바닥 위에 있어. 넌 나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이가 뭐라 짓거리든 더는 마주보고 싶지 않아 친정으로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중 제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어요. 형사 출신의 변호사였는데 제가 당한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며 반드시 큰 보상을 받고 이혼 판결이 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전 그 변호사를 믿고 제가 유산당한 기록과 의처증에 걸린 남편의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4주 뒤 법원에 가서 정신적 충격 보상과 위자료를 받고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무서운 남편에게서 그렇게 벗어나게 됐죠. 남편은 법원에서 판결이 끝나고 저와 헤어지기 싫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소름 끼치게 무섭고 역겨워서 외면하고 말았어요. 제 이혼에 큰 도움을 주고 힘써준 변호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형사 시절에 하도 바쁘게 살아서 아내에게 이혼당했다는 과거를 털어놨어요. 그리고 저를 변호하며 호감이 생겼다며 사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없다고 하며 거절했고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로 지내자고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저에게 가끔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물론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6달이 지나도록 변치 않고 저를 좋아해줘서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져 있었고 유산된 아픔이 잊혀져서 편한 마음으로 만났어요. 게다가 변호사님의 친절한 모습과 저를 많이 신경 써주는 말과 행동에 마음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마음으로 사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교제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남자였고 대화도 잘 통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재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둘이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집에 인사도 다녀오며 부부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결혼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서 저는 산속에 있는 캠핑장에 가서 편하게 쉬고 멍 때리고 싶다 말했어요. 며칠 뒤 경치가 아름다운 산 중턱에 있는 캠핑장을 찾아가게 됐고 그곳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핑장 주인이 바베큐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고기 파티와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잊지 못할 만큼 황홀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예쁘게 들려서 남편과 캠핑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발이 밟히는 잔디 소리마저도 아름답게 들렸죠. 캠핑장 끄트머리로 걸어가 봤더니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산이 깎여져 있는 그곳마저도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예뻤답니다. 예비 남편이 변호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절벽 위로 보이는 산을 보며 자기와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며 속삭여줬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애틋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는 누군가의 회방으로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전 남편이 변호사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네 놈이었구나. 내 마누라 꼬셔서 날 이혼시킨 놈. 변호사님과 저는 기겁하며 전 남편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하도 세게 힘을 주고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사 출신인 변호사님이 전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당신 이러다 크게 다쳐. 상관없어. 어차피 마누라 빼앗겨서 2판 4판이라고. 네 놈이 내 마누라랑 놀아난 것도 모자라서 나와 이혼시킨 장본인인 걸 알았으니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이 개자식아. 내 마누라한테서 떨어져. 이 여자 내 거야.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여자 가질 수 없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좋다. 오늘 네 놈을 혼내주고 다시는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지. 누가 이기는지 붙어보자고. 이 여자는 누가 뭐래도 내 거야. 내 소유물이라고. 전 남편과 변호사님은 같이 멱살을 잡고 힘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곧 주먹 다짐으로 이어져서 치고받고 난리가 났답니다. 실시간에 캠핑장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님이 낭떠러지 앞에 넘어졌고 전 남편이 밀어버리려고 몸을 던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전 남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낭떠러지 밑에 떨어진 남편을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여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어요. 저와 변호사님은 큰 충격을 받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으로 찾아온 형사들이 남편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사건 조사를 하더군요. 변호사님은 솔직하게 빠짐없이 사실을 전했어요. 형사들은 목격자인 캠핑장 사람들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나서야 변호사님을 무혐의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남편 장례식이 치러져서 복잡한 심경으로 찾아갔답니다. 비록 끝이 매우 나빴지만 명복을 빌어주는 게 예의고 도리인 것 같아 절을 올리고 전 시어머니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절 많이 원망했는지 매섭게 노려보며 당장 꺼지라고 하더군요.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싶어서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왔답니다. 한동안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호사님을 만나는 걸 자제하며 일상을 보냈어요. 변호사님 역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을 겪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저희는 근 1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서로를 잊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시 재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연애를 했고 얼마 뒤 진작에 해야 했을 재혼을 하게 됐죠. 과거는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과 약속을 하며 두 번째 결혼을 올렸답니다. 그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줬을 때는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미래의 행복이 그려져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날 선택해줘서. 우리 잘 살 수 있겠지?
그럼 내가 평생 당신 지켜줄 거야. 아무도 당신 괴롭히지 못하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다 잊고 잘 살자. 그이와 둘이 살며 지나가는 시간들은 모두 즐겁고 행복했어요. 연애할 때보다 더 잘해주고 사랑해줘서 더할 나위가 없었죠. 열렬히 사랑했더니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오더군요.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과거 유산했을 때 다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하늘이 길을 열어주려는지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요. 이듬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게 돼 엄마로서의 삶도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가장이 됐다며 일을 늘렸어요. 의뢰인을 가리지 않고 다 받는 바람에 주말에도 출근했답니다. 그렇게 바쁘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삭이듯 비웃는 소리만 내다가 바로 끊어버리는 전화였어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가 와서 비웃는 목소리만 들려줬답니다. 이걸 녹음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발신자 핸드폰이 대포폰이라며 잡는 게 어려울 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고 모르는 번호는 일절 받지 않았답니다. 그 장난 전화는 세월이 흐르며 잊혀졌어요. 5년 뒤 딸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에 들어갔고 남편은 한결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애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보세요? 잘 지냈어? 누구세요? 누군지 모를 남자가 자신이 누군지 말하더군요. 나야 나! 낭떠러지서 떨어진 당신 남편. 여보, 새 남편이랑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더라? 나 죽여놓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서운하더라.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악! 하고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런 장난 전화를 걸었어?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어. 그래, 마음대로 해. 그래봐야 날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여보, 당신 딸 천사 유치원 사과반이지? 그 애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다. 여보, 이 당신 딸 말이야. 지금 같이 사는 변호사 놈 딸 맞아? 또 바람 피워서 다른 놈 자식 낳은 게 아닌가 궁금하네. 너 누구야? 내 전 남편은 죽었어. 누군데 이런 미친 장난을 치는 거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난 아주 멀쩡하게 잘 살아있어. 여보,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할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사랑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서 신고했습니다. 미친 소리를 할 때 녹음을 해둔 터라 증거를 남길 수 있었죠. 이윽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돌아가서 기다리면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 정신 나간 놈이 잡힐 거라 생각하고 일상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건 놈은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잡는 게 어렵답니다. 이 생각해보니 몇 년 전부터 비웃는 목소리를 내다가 끊었던 놈이 생각났어요. 둘은 같은 인물이고 남편과 관련된 인물일 거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가 바뀌어가며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 계속 걸려왔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욕이라도 해주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늘은 전화 받아줬네? 여보, 나야. 왜 내 전화를 피하는 거야? 핸드폰 수십 대를 차례대로 당신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여보, 아직 살만하지?
남편이랑 애기랑 알콩달콩. 이 정신 나간 도라이야. 너 누구야? 비겁하게 숨어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여보, 나라니까.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서운한걸? 아직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전 남편과 흡사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흉내를 내는 게 느껴져서 누군가의 장난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답니다. 넌 내 전 남편이 아니야. 내 두 눈으로 그 인간이 저 세상 간 걸 확인했다고. 그리고 네 놈이 성대모사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장소를 맞추는 거 말이야. 우리가 대학로에 있는 중국집에서 짬뽕 먹은 거 기억하지? 그때 당신이 짬뽕 면만 다 건져 먹고 국물은 남겼잖아. 나는 그때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당신이 남긴 짬뽕 국물을 대신 먹었었지. 이야, 추억 돋네. 이래도 내가 당신 전 남편이 아닌가? 그가 말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전 남편과 소개팅을 했을 때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제가 남긴 짬뽕을 그이가 먹었거든요. 이런 사소한 걸 기억하는 걸 보니 진짜 죽은 전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속 남자는 한마디 말을 전하고 끊었습니다. 여보, 늘 내가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해둬. 그럼 또 전화할게. 저는 이 무서운 일을 지금의 남편에게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전 남편과 자신과 싸우다가 사고로 숨졌으니 옛날 일을 들추면서 말하면 그이가 크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까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로 하고 경찰서만 왔다 갔다 했네요. 하지만 대포폰은 찾는데 시간이 들기도 했고 경찰이 찾고 나면 이미 버려진 상태가 돼 목소리 남자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주말에 쉬게 돼 같이 중국 요리를 배달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짬뽕을 먹었는데 국물까지는 먹기엔 너무 배가 불러서 남겼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짬뽕 국물이 든 그릇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도 짬뽕 국물 남기더니 이 맛있는 국물을 왜 남기는 거야? 내가 먹어야겠다. 그 순간 머리가 삐죽하고 섰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말했던 짬뽕 이야기와 똑같이 행동하길래 의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지? 당신이 언제 내가 남긴 짬뽕 국물을 먹었다고 그런 말을 해? 아닌가? 어쨌든 나는 짬뽕 국물 좋아하니까 내가 먹을게.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나한테 장난친 게 당신이었지. 내 전남편 흉내내면서 음흉한 웃음소리 내면서 협박한 거. 그래, 맞네. 그러니까 우리 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거야. 당신 왜 그런 장난을 친 거야? 당신도 의처증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거의 확신하며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아무것도 모른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전 남편? 협박?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전 녹음했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냐고 했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당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걸 숨기고 있던 거야? 왜 숨겼냐고? 당신이 과거 일을 떠올리고 힘들어할까 봐. 그런데 당신은 날 농락했어. 이따위 전화로 날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나 아니야, 여보. 지금 당신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왜 이런 짓을 하겠어? 제발 날 믿어줘.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잖아. 괜한 오해하지 마. 그리고 이 목소리 주인은 내가 반드시 찾아낼게. 정말
당신이 아니야? 내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괜한 오해를 한 모양이네. 그래도 당신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남편은 자기가 형사 출신인 걸 잊었느냐며 반드시 범인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주인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당신이지?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고? 여보, 내가 뭘 바라겠어. 난 당신하고 다시 재결합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거 하나뿐이라고. 당신 남편이랑 딸내미는 내가 곧 처리할 거야. 당신은 영원히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차,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 냄새가 아주 죽여주더라. 당신 요리 솜씨가 여전해서 감동이었어.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변태야, 스토커야. 곧 경찰이 널 잡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이 도라이야. 그렇게 악을 쓰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너무 겁이 나서 집안에 혼자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인은 계속 잡히지 않았고 제 스트레스와 공포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제 귀에 환청이 들렸답니다. 그 미친 목소리가 들려서 귀를 틀어막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찾아가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공포를 집어삼킨 채 하루하루를 겨우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잠을 자서 남편 출근 준비를 못 해줬어요. 부랴부랴 일어나서 현관을 나서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 내가 늦잠을 잤네. 조심히 다녀와. 당신 요즘 힘들잖아. 스트레스 심할 텐데 잘 수 있을 때 더 자둬. 그리고 내가 그놈 꼭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오늘 된장찌개 냄새가 죽이네? 다른 집에서 끓이고 있나 봐. 내일은 꼭 당신이 된장찌개 끓여줘. 남편은 그 말을 하고 희죽거리며 나갔는데 저는 소름이 끼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화 주인이 하던 말과 너무 비슷하게 했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남편을 괜히 의심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이가 범인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를 공포에 몰아넣고 벌벌 떨게 한 장본인이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 집에서 1분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고 있는 딸을 깨워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이 의심된다며 저에게 했던 말을 전해줬습니다. 짬뽕 국물 이야기와 된장찌개 이야기를 말이죠. 경찰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하긴 했지만 철저하게 남편을 조사해 보겠다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데리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친정에 가 있기로 했답니다. 이튿날 남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이라고 전화를 줬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는데 제가 엄마한테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제 의심이 확실하다 믿고 있어 그 일을 피해 있으려고 했죠. 그이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저에게 전화와 문자로 자기는 결백하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믿지 못하니 당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달라고 했어요. 최소한 범인이 잡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이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한숨 소리가 범인의 숨소리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쳐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친정 엄마가 복잡한 심경인 걸 알겠으니 절에 가서 하루 묵고 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에
저는 제 안전과 정신적 치유를 위해 산 중턱에 있는 절에 템플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이틀 정도 머물면 심신 안정이 되리라 믿고 혼자 올라갔네요. 첫날 부처님께 천배를 올리며 제발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든 범인이 누군지 빨리 잡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저는 밤 공기를 쐬려고 사찰 주변을 걸으며 산책을 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안심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봤더니 바로 변호사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그이가 범인이라 의심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치더군요. 여보 멈춰!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중요한 이야기야! 닥쳐, 이 정신병자야. 날 전화로 괴롭히는 게 모자라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지? 난 당신 옆으로 가기 싫으니까 따라오지 마. 그게 아니라... 여보! 조심해! 거긴 낭떠러지야! 저는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제 옆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고 죽은 남편은 저를 향해 돌진했답니다. 금세 제 앞까지 다다랐는데 뒤에서 쫓아오던 변호사 남편이 죽은 남편을 향해 몸을 던졌어요. 두 사람은 6년 전 그날처럼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형사 출신인 남편이 힘이 더 강해서 죽은 남편이 곧 제압을 당했어요. 그이는 죽은 남편 얼굴에 플래시를 비췄죠. 여보, 이 자식이야. 범인은 당신 전남편 동생이었어. 이놈이 당신한테 전남편 흉내내면서 겁을 준 협박범이라고. 저는 가까이 다가가 죽은 남편과 똑 닮은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해서 두세 번 얼굴 본 게 전부였지만 분명히 전 시동생이 맞았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끼어 맞춰지더군요. 남편은 전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왜 전화로 무섭게 협박했고 오늘 왜 사찰로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낄낄거리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형사, 내가 왜 이런 짓을 했겠어요? 당신이 형을 죽게 만들었으니 복수하려고 한 짓이지. 아무리 형이 의처증이 있었어도 그런 식으로 버리고 사고당하게 만들면 안 됐어. 내가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의문에 전화를 했었지? 기억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고 끊던 전화 말이야. 그게 시작이었어. 널 공포심에 떨게 만들려고 했지.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 니년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괴롭히고 싶었어. 그래서 니년 옆집으로 이사왔지. 몰래 엿보면서 니년과 니년 딸을 감시하면서 전화 걸었던 거야. 그런데 니년이 지금 남편을 의심하고 있더라고.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환호성이 절로 나왔지. 그런데 니년이 한술 더 떠서 집을 나가더니 이 산으로 올라왔더군. 그래서 니년을 우리 형처럼 사고로 보내버릴 계획이었다. 이제 알겠냐, 이 멍청한 년아? 시동생은 정신이 나갔는지 깔깔거리며 대소하더군요. 그 얼굴이 죽은 전 남편의 얼굴과 아주 많이 닮았더라고요. 변호사 남편은 전 시동생 얼굴을 주먹으로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감히 내 아내를 협박하고 오늘 해칠 생각이었다고? 네 사이코 형이나 너나 다를 게 없어. 왜 내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날 미친놈으로 의심했어. 우리 가정이 깨질 뻔했다고.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우리 형이 당했던 걸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 그런데 네 놈이 여긴 어떻게 한 거야? 나 혼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왜 찾아온 거냐고. 나 형사 출신인 거 몰랐지? 내가 네 놈 잡으려고 후배 형사들 풀어서 쫓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 그러다 후배 하나가 주변에 있는 놈이 범인일 거라고 말했지.
그래서 아파트 이웃들을 몰래 조사하면서 니놈이 우리 옆집에 이사와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널 추격하다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라고. 이야, 똑똑한 형사 나셨네. 이봐 형씨, 다행히 형수를 구했네. 축하해. 형씨가 아니었으면 형수는 저기 낭떠러지 떨어져서 저승길 갔을 테니까. 시동생은 모든 진실을 밝히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 피하고 싶었는데 제 딸을 감시했다는 것에 몹시 화가 나서 발로 배를 걷어차버렸어요. 이 나쁜 놈, 내 딸을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해? 내 옆집에 와서 된장찌개 냄새 맡으면서 내가 뭐하고 사는지 지켜봤다고? 너희 집안 남자들은 다 이렇게 사이코냐? 이제 보니 집안 내력이네. 나쁜 놈들. 여보, 그만해. 지금 후배 형사들이 오고 있어. 이놈은 곧 감옥에 갈 거야. 법의 심판을 받아서 다신 당신한테 허튼 짓 할 수 없을 거라고. 아니, 아직 멀었어. 그동안 내가 받은 공포를 그대로 돌려주겠어. 그리고 난 당신까지 의심했다고. 오늘 이놈이 잡히지 않았으면 당신한테서 멀리 도망갔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자 그이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고 제가 시동생을 걷어차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실컷 패주고 나서야 그나마 속이 시원하더군요. 이윽고 형사들이 사찰 입구로 뛰어왔고 시동생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며 상황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남게 돼 사과를 했어요. 여보, 의심해서 미안해. 나도 범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이 하는 말들이 범인이랑 비슷해서 오해했어. 아무리 복잡하고 무서워도 당신을 의심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 여보.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장모님한테 템플스테이 갔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려고 했어. 당신이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저 자식이 위치 파악을 하고 나서 바로 달려온 거야. 자기야, 이제 다 끝났어. 당신 전 남편도 그 동생도 더 이상 당신 괴롭힐 수 없어. 그이는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의심했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답니다. 여하튼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범인도 잡혔으니 안심할 수 있어서 사찰에서 짐을 가지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죽은 남편의 동생은 재판을 받게 됐어요. 공갈 협박과 스토킹 그리고 저를 해치려고 했던 범죄 미수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썩으라는 판사님의 선고가 내려졌답니다. 시동생은 법원에서 끌려나가며 복도에서 마주친 저에게 말했어요. 어이 형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형이 당한 고통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 이 또라이 사이코 자식, 끝까지 협박이네? 야, 나도 너한테 협박 좀 하자. 넌 감옥에 가서 편하게 지내지 못할 거야. 누군가 널 공격할 테니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왜? 재수자를 사서 날 끝장내려고? 우리 형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보내버리려고? 이 사탄 같은 년,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시동생이 비웃으며 말하자 변호사 남편이 그의 뒤통수를 세게 날렸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이 새끼야, 넌 모범수로도 나오지 못할 거야. 형량 다 채우고 나오면 내가 널 감시할 거고. 아, 네 모친 혼자 살더라? 내가 너처럼 괴롭혀줄까 생각 중인데 어때? 뭐라고? 이 더러운 자식, 넌 엄마도 없냐? 우리 엄마 건들면 가만 안 둬. 어이구, 흥분하는 거 보니까 더 괴롭혀주고 싶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조용히 썩어. 거기서 편지로 협박할 생각 말고 말이야. 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꼭 돌려주는 놈이니까. 네 엄마가 무사하길 바라면 내 아내 2번 다시 괴롭히지 마.
그이가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절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같은 말을 한 거죠. 시동생은 결국 자기 엄마를 건들지 않으면 저를 놔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사이코도 효자긴 한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저와 남편은 평온한 가정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평범하게 살게 됐습니다. 제가 겪은 이 호러 영화 같은 사연 정말 무섭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 아무렇지 않게 사연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 말까지는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외출도 하기 어려웠답니다. 힘들게 이겨내긴 했지만 이제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더라도 엄마는 강하다. 제가 딸의 엄마니 무슨 일이 생겨도 용감하고 현명하게 이겨낼 각오를 다졌답니다. 손에 땀을 쥐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꼭 여러분들의 지인한테도 전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제 사연을 듣고 저를 위로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기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떠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